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은하님이 이놈의 코로나 진짜. 은하님이 살짝 그 코로나 증상을 지금 감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녹음에는 참여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감독인 저와 유주랑 도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와. 네. 저희가 다음 달이면은 2주년이에요. 방송 2주년. 우와. 진짜. 네, 2주년이 되면 각자의 소감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진짜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서로 칭찬해주고 싶어서. 근데 뭐 저야 중간부터 왔지만 도희님이랑 감독님은 진짜 2주년을 꽉 채우신 거잖아요. 그쵸, 2주년을 꽉 채웠죠. 도희님 계속 이제 나가겠다고 아우성인데 옆에서 꽉 붙들고 있죠. 제가 왜 오늘 우리가 할 책이 눈에 들어왔는지가 점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지나간 날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2년 전부터 했던가 3년 전부터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네. 점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 유튜브도 시작을 했거든요. 봤어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100회 기념으로. 과감한 언니들이 얼굴을 다 오픈하셨더라고요. 네. 도희님의 강력한 반대로 저희가 도희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는 매주 저희가 녹음하는 대로 영상과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벌써 유튜브에 저희 애청자가 생겨가지고 매그놀리아 님이 매주 댓글을 달아주고 계세요. 고마우셔라. 초창기 녹음부터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라떼님까지 소환이 돼서 두 어떡해. 분의 생각이 너무 좋다. 연락처 좀 남겨주세요. 매그놀리아 님이 여성분이실 것 같기는 한데 감히 저희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을 좀 꺼냈고요. 네, 곧 있으면 2주년 방송이니까 언니들에게 이제 그때 서로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멘트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숙제.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도희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녹음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선정하셨죠? 네, 이번 주에는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프랑스 작가님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을 제가 골라보았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나더 라운드라는 영화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덴마크 영화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영화를 먼저 봤고요. 보고 나서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으시죠? 네, 정말 매치는 찰떡이었다. 맞아요. 그쵸. 뭔가 생각할 겨를 없이 마음으로 제목만 딱 되는. 보면은 정말 딱이거든요. 영화하고. 유주님 이거 만족하셨죠? 만족했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주님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날들을 곱씹기에는 너무 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무슨 성격 검사를 했는데 긍정이 1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컨디션이 나쁠 때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쨌든 좋은 건데 컨디션이 나쁠 경우에는 너무너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으니 자제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나 같이 살고 싶다, 진짜.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좀 더 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제 그런 그 프랑스 감성이랑 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게 작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번역가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랑도 말을 할 때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했구나. 그러니까 통한다기보다는 쓰는 언어라던가 뭔가 그 사람의 뉘앙스 이런 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그렇지. 근데 이 책이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저한테는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졌다고 느꼈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읽으면서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어요. 근데
머리에 남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수행을 해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단순히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런 말투나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을 그냥 만나지 않기에는 이 사람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놓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끈기를 갖고 끝까지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말투나 이런 거는 여전히 적응은 되진 않았는데 저는 얻은 건 있었어요. 뭘 얻으셨습니까? 공감되는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50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읽으면서 공감됐던 부분들이 그래도 포인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건 나중에 차차.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복을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철학책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미 잘 살고 계시는 분한테 이런 아저씨가 각 잡고 얘기하니까 안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10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다시 정독 안 하셨어도 되는데 진짜 감동이에요. 그래도 정성껏 읽어주셔서. 내가 또 도희님 감동시키는 방송 알고 있죠. 이런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그러네. 아니 근데 진짜 좀 처음에는 불편한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아저씨가 너무 세대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고 너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막 선긋듯이 그렇게 막 설명하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굳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현실에서 세대별 차이가 크다고 못 느끼셨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말투가 바뀌었죠. 아저씨에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되게 공감하는 포인트들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이 나름 프랑스식의 유머, 농담 같은 코드도 조금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약간 내가 이제 내 나이가 40대 후반? 요 정도 되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철학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목만 보고 에세이인 줄 알고 이제 자기 경험담, 물론 철학서 안에서도 경험담이 실려있긴 하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은 저도 이제 곧 있으면 반백살이 될 나이니까. 너무 과장하시는데요? 한 20년 남지 않으셨어요? 네, 한 20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런 점은 참 좋았어요. 그게 저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뭔가요? 시작할 때 뭔가 너무 기대하게 만들어. 화두가 너무 내 눈에 쏙쏙 들어와. 이거 제목부터 와, 나이가 들었다고 꼭 그 나이인 건 아니다. 포기를 포기하라.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 제목도 맞아. 너무 좋고 부제들이 참 좋았어요. 네, 화두가 너무 좋은데 쭉 읽다가 보면은 결론이 이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그런, 보통 대부분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라, 이게 명확한 지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생각을 다시 정리해주는 그런 개념의 책이어서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근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장님이 싫어했던 그 부분 때문에 전 좋았어요. 명확하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런 거를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되게 우울한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이미 그냥 바깥에 환한 데서 사랑한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철학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도 그래서 나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반가웠었고, 제가 마음에 다가왔던 거는 너가 뭐 10살, 20살 때랑은 달라. 어쨌든 지금 현재가 다른데 그래도 여전히 이러이러한 거 너 되게 하고 싶잖아.
예전에 했던 거랑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어쨌든 프랑스 아저씨가 하는 얘기니까 우리랑 싱크로가 딱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완전 노년이 돼서 젊은이들아 내가 80까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20대에 뭘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되게 젊은 세대의 인생 말이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쭉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힘차게 왠지 국민체조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은 열정적으로 뭐 막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설명하진 않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최근 한 2, 3, 4년 사이에 앞으로 내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감독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하게 되더라고요. 와, 당연하죠. 내가 생각한 인생의 절반 정도는 진짜 산 것 같네. 그냥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되게 파릇한 시기는 지나고 나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나 이제 다음 세대랑 의사소통자 해야 될까? 지금 회사 입사하는 아이들이랑은 나 진짜 좀 다른 것 같다. 와, 나 진짜 꼰대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 노년은 아직까지는 나한테 되게 멀지만 엄마 아빠를 보면 나 진짜 20년 남짓하면 나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시기에 읽기에 저한테 마음에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챕터도 얘기를 했겠지만 당신의 한계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목표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생각들 그런 점에서 좋았어요. 네.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할 영화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 얘기도 계속 하잖아요. 가장 불편한 지점이 그거예요. 정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고 우리가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듣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이 책이 이해가 안 돼서 100페이지까지 읽고 작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네.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1948년 프랑스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이고 철학가 그리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성으로 손꼽히는 분이신데 프랑스 4대 문화상 중 르노도상과 메디치상을 수상을 했고 몽테뉴상과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유수의 문학상을 석권하면서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으셨대요. 그래서 순진함의 유혹, 아름다움을 훔치다, 영원한 황홀 등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는 영화 비터문. 비터문은 되게 유명한 보셨어요? 영화인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저는 네. 못 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비터문의 원작 소설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948년 프랑스 파리 출신이고 파리 1대학, 파리 7대학 고등연구실 스번에서 공부를 하셨고 파리 정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현재는 그라스데 출판사의 편집인으로 일하며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작가에 대한 소개를 들었기 때문에 책의 대략적인 소개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희님? 이 책에 무슨 대략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골라왔으니까 제가 그래도 몇 마디 그럼요. 보태볼게요. 네. 이 책은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의 나온 시점상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명이 되게 길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평균 수명이 30, 30대, 40대밖에 안 될 때는 젊음이라는 게 되게 짧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뭘 해야 되냐 이런 데 집중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그냥 시기였다면 지금 오히려 인생이 너무 길어지니까 반대로 모든 사람이 되게 어리게 보이고 싶어하고 생각이든 외모든 그래서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전 세대는 생각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의 늙음이 되게 무슨 나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영해지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고 젊은 세대는 오히려 20대부터 막 보톡스 맞고 주름 늙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젊음에 되게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나이 들면 원래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우리는 하긴 하는데 80, 90이 되면 정말 막 우리
인생에서 뭐 하고 싶었던 거 어땠던 거 이런 게 다 정제돼서 흘려나가고 뭐 삶의 진수만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도 하잖아요. 되게 편안해지고 그렇죠. 그런 맞아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면보다 나이가 들면 이 스마트폰 나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아랫세대한테 계속 기대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다.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쓴 글은 아니고요. 이런 시대가 왔어? 다 알고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나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40, 50, 60 가족을 꾸렸든 안 꾸렸든 20대 같이 되게 불타는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또 다 있잖아요. 맞아. 그쵸. 근데 내가 놓쳐버린 기회가 되게 많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을 또 하게도 되는 세대이고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내 나이 때에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하나하나의 챕터별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하나하나 다루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네. 보니까 챕터를 크게 쪼갰는데 시작은 포기, 그리고 자리, 루틴, 시간, 욕망, 사랑, 기회, 한계, 죽음, 영원 이렇게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이야기하기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니들이 각각 가장 꽂혔던 키워드 이 책 안에서 그 키워드를 하나씩 골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저는 키워드로 한번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도윤이 먼저 해볼까요? 아니 전 사랑은 다른 거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유수님 먼저. 네, 저는 루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라는 챕터를 꼽았는데요. 네. 이게 앞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나오는 챕터예요. 근데 저는 이 앞에 챕터가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이게 수명 연장, 이렇게 과학기술로 수명이 연장되긴 했는데 결국 늘려준 건 수명이 아니라 노년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이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되게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제가 이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시시한 일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어쨌든 학교를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처음 뭐 1, 2년은 너무 재밌고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어쨌든 새로운 일을 배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지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직업 업무 자체가 이제 루틴한 업무를 항상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히 지겹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 이제 이게 너무 지겨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올해 내렸던 결론은 나는 진짜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업무 말고 뭔가 다른 거를 할 수는 없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에서 요 챕터를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화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화려한 맞아요. 이런 삶을 특히 막 드라마, 영화 맞아요. 보면은 다 너무 다들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놀기만 해 재밌게.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걸 보고 내가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집에 가면 나는 딱히 하는 일이 없는데 누군가는 뭔가 취미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그쵸? 이래서 도대체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한테 그런 생각 제일 하게 만든 사람이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정말로? 진짜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강의를 등록했어요. 그런 거. 그런 말 제일 많이 아. 하시는 분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네, 또? 왜냐면 내가
너무 루틴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편한 게 너무 독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자꾸 시도를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진짜 루틴에 빠져 있는 나는 시도도 안 한다. 근데 이렇게 지루한 인생을 사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제가 지금 깨달았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엔 그 잿빛 일상에서 확 떠오르려면 100세의 시간, 별일 없이 살아가는 중립의 지속이 필요하다. 허를 찌르는 순간은 거의 항상 자잘한 소음을 배경으로 삼는다. 단조로운 일상이 없으면 전격적인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일상의 선율은 일종의 통주저음. 이 통주저음이라는 게 굉장히 낮게 깔리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로. 그 통주저음을 배경 삼아 가끔 가슴 떨리는 아리아가 연주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 챕터에 그게 되게 좋았어요. 우리는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듣기 싫어하지만 인생은 그러라고 있는 거다. 맞아요. 이거 너무 맞는 얘기 같아요. 되게 오래된 친구가 좋은 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너 그때 그랬잖아. 그게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갈지 다 그려지는데 그거를 같이 또 반복하고 싶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냥 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레퍼토리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루틴이라는 데서 이게 뭔가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완벽한 단계까지 이르는 게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완전한 상태에서 끝날 거다. 그냥 맞아요. 반복되는 거야. 근데 그 반복되는 중에서 네가 잘하는 거, 너한테 반복되는 주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되게 반짝이는 거 발견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도 나는 참 좋았어. 그리고 이게 시시한 것의 찬란함이라는 소 제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데에서 그 평범함, 이 과제는 폭풍 같지 않은 폭풍 속에서의 그 일상 속에서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시해 보이는 폭풍이 계속 이어지면 가장 강인한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평범한 거에 대한 어쨌든 규칙성에 대한 얘기도 해요. 여기 챕터에서. 그래서 뭔가 규칙을 갖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야 할 일을 자기가 루틴에 맞춰서 천천히 가다 보면은 정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수명이 늘어난 이 시대, 이 사람 말에 비하면 어쨌든 노년이 늘어난 이 시대에는 진짜 이러한 좀 생각, 정신, 가치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지쳤군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이 되면 이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재밌겠다, 촬영을 하고 재밌겠다. 편집을 하고 믹싱을 하고 마지막에 시사를 한단 말이죠. 네, 그쵸. 그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시작할 때 또 언제 끝까지? 내가 저 마지막까지 언제 가지? 저 목표 지점까지 언제 달려가지? 벌써 지친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과정 중에 재미있는 게 정말 많아요. 맞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요. 새로운 장소에 계속 가보고, 생각해보면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요즘에 되게 지쳐있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시기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합니다. 근데 진짜 이 루틴은 모든 챕터가 하나하나 어디 버릴 것 없는 챕터였어요. 저한테는. 좋았어요. 다 그리고 좋았어요. 이게 어릴 땐 루틴이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 다 해야 될 퀘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되면은 사실 취직도 다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루틴이란 얘기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루하루 맞아요. 똑같은 것 같고 또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러면 퀘스트가 생기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루틴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됐어요. 마음이 늙지 않게 지키고 호기심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정말 나에게 제일 큰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루틴이 있는데 마음이 늙지 않게 지키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니들 만나서 똑같은 모임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마음을 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저 관점 너무 좋다. 저 시선 너무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흡수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는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관계를 맺고 대화를 오래 하고 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저한테 물들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우리 살롱에서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계속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그게.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호기심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사람을 만나면서 저 사람 너무 궁금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지라고 그쵸. 하는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거나 되게 흥미로워하진 않았거든요. 거짓말이야? 전 거짓말쟁이에요. 에휴, 이렇게 입에 달고 사네. 좀 그래, 그러니까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사람이었어서. 치고 거짓말. 아니 약간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낯을 진짜? 많이 걸어. 그래서 저 대학교 나한테 낯가린 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이게 사회화가 돼서. 왜냐면 대학교 더 처음 베리 갔을 퍼스트 때는 모먼트부터 나는 낯가림을 느끼지 못했는데. 왜냐면 대학교 때는 진짜 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정해진 대로 이제 갔잖아요. 이 학교 가. 그럼 뭐 너네 한 반이야. 이렇게 해서 친구도 약간 친구를 정해준 느낌이 좀 있었다면 대학교에선 내가 뭔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귀염이었네. 샤이한 귀염이었네. 얼마나 귀여웠는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묻고 이런 거가 사실 전 좀 두려웠는데 뭔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이제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이 사회성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 후천적으로 길러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제가 낯을 가리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화가 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포커페이스가 잘 돼서 그런가 봐요. 그거 되게 부럽다. 그래서 그게 티가 안 나는데 진짜 그래서 저는 처음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라는 걸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어떻게 다가가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나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사회가 돼서 이제 우리 살롱에 와서도 처음엔 좀 낯을 가렸지만 근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듣는다는 거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맞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뭔가 내 영역, 나의 뭔가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게 확장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호기심이라는 건 계속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기심을. 맞아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게 나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고른 키워드가 욕망이라는 큰 챕터 안에 연애하기 좋은 나이라는 또 작은 소챕터가 있습니다. Right now. 그 챕터를 골랐는데 이성의 커플이든 동성의 커플이든 파트너 사이에서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빈축을 사기가 쉽고 손가락질 받기가 쉬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가에 대해서 그 나이에도 사실 욕망이 존재하는데 그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통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젊은이들의 길잡이나 후견인, 가부장 역할에 충실하라는 요구를 받기 마련이다. 세상은 이제 젊지도 않은 이들이 자중하기를 바라고 그들의 욕망을 맞듣지 않게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취하려는 탐욕을 비난한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용과 편견이 여성에게 한층 더 가혹한 것이 사실이다. 저도 여기 줄쳐놨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연애하기 좋은 나이라는 게 정말로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이 먹으면서 더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언니들 만나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그 잣대를 남성들이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그거일 것 같은데요. 그게 어쨌든 사실 나이가 많은 남성과 어린 여성 커플을 그러니까 막 한 열 몇 살 거의 띠동갑 나는 커플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연예인들 그럼요. 보면. 네. 근데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여자랑 남자랑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은 12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흔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좀 저는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남자들이 그런다. 만들어 놓은 통념이다. 도윤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챕터가 사실 제일 별로셨나?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한국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가 젊은 여자랑 연애하는 거는 사회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반대는 그렇지 않다. 근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요즘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커플은 모르겠어요. 또 요즘 너무 대놓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치심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다시 살아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가 많은 커플은 그렇게 드라마로 나온다던가 현실에 누구랑 사귄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가혹하게 욕을 하고 반대로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좀 응원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왜 여자였으면 응원할 거면서 남자면 이렇게 욕먹어야 돼. 어린 여자 좋아할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맞다는 생각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이 여자한테 더 가혹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하고 있는 표현 중에도 제가 거슬린 게 많았기 때문에 나도 네. 그래서 이거 언니가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조금 아쉬움이 남는 챕터. 네. 전 예전에 그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 2002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게 70대 노인들의 섹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각자의 배우자하고 사별을 한 두 남녀가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썸도 타고 그러면서 욕구도 느끼죠. 성욕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죽어도 좋아라는 게 나는 이런 어떤 관계를 맺고 행위를 하면서 죽어도 좋아. 이런 의미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2002년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이 나요? 네. 보셨어요? 보진 않았는데 보진 기억이 않았- 납니다. 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런 영화가 드라마가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사랑, 찬란한 사랑은 20, 30대, 뭐 1, 20대 이 젊은 세대의 사랑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노년의 사랑은 그냥 왠지 모르게 서로 그냥 어깨동무하면서 황혼에 아름답게 서로 바라보고 마주보고 미소 짓는 거 이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했어요. 저는 10대, 20대 초반의 사랑을 제 스스로 풋풋한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풋풋한 사랑. 오케이. 풋사랑이랑 좀 다른 것 다르다. 같아요. 네. 풋풋한 느낌이 나는 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반성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챕터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도 혹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은 풋풋한 사랑이 될 수 없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여성 왜 남성이 나는 우리 하는 엄마 아빠 나이 때 로맨스 있다 그러면 너무 풋풋하고 귀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저의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풋풋하다라는 형용사가 어느 세대에든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일 수도 맞아요. 있다는 거죠. 저도 있거든요. 그런 편견이. 그러니까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로등불빛 아래에서 진하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은 좋을 때다 보기 좋네. 근데 만약에 7, 80대 어르신들이 거기서 진하게 키스를 나눈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낯선 거예요. 그렇죠. 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요? 네. 익숙하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나도 갖고 있는 편견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저 여행 갔을 때 제가 사진 찍어온 거 넘기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커플들 스킨십 하는 걸 제가 많이 찍어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손만 잡고 이런 한국식의 정서가 아니라도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앉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챕터가 또 내가 거슬렸던 게 그런 거 있어. 난 남자가 나이가 많든 여자가 나이가 많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보면 불편해요. 그래요? 저는. 네. 이게 뭐 정말 우리가 이제 뭐 100세, 120세 이렇게 지금 돼서 13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서 뭐 50세야 80세 이런 모르겠어. 근데 내가 보통 접하는 거는 아직까지 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나는 저 또래 20대 애들은 20대끼리나 사귀게 좀 두면 좋겠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젊음을 자기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젊음을 좀 얻고 싶어 맞아요. 하고 네. 어린 친구들은 안정감, 편안함, 뭔가 기대고 싶은 마음 이런 걸 얻는다.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젊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관대하지 않은 거지. 오히려 도희님은 그런 쪽으로 좀 네. 예. 저는 다른 모든 관계는 모르겠고 그냥 남녀 관계는 진짜 좀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1대1의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뭔가 좀 아직까지 좀 너무 미성숙한 뭔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보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쪽이 위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거 듣고 계신 분 중에 몇 분 손절하시겠네요. 저는 편견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저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뭔가 그런 사랑, 애인 뭐 이런 느낌은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야기가 잘 되고 이런 거를 전 좀 중시하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너무 많이 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제 약간 저만의 로망인 거죠. 이게 동일하게 친구 같은 나이에 동일한 감정을 갖고 같이 늙어가면서 같이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약간 그러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신체 변화까지 느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오늘 야, 예전 같지 않다. 숨이 막 가쁘다. 너무 가쁘냐? 허리가 안 펴져. 마흔 넘으니까 달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사실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삶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이것도 이미 옛날 건데 섹스앤시티에 그런 씬 있잖아요. 나이가 되게 어린 사만다가 되게 어린 애인이랑 만나는데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침대에서 나는 자기 목주름이 너무 좋아. 너무 섹시해. 남자친구가 그 얘기하고 사만다 완전 깨.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스태프로 알게 된 촬영 나이 어린 감독, 친구랑 공감이 잘 됐나요? 예, 촬영 감독이 있는데 29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제가 솔로라고 말했던 적이 없는데 왜 저를 솔로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 친구는 이미 애인이 있고요. 네. 근데 대화를 하는데 와 진짜 제가 만났던 저보다 연배가 더 있었던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대화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꼭 나이와는 상관없다고. 29이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29은 이미 많이 성인이죠. 초성인이죠. 그러니까 21살이 서른을 만나는 건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되게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나 그때 아직도 너무 어리네. 이런 걸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어릴 때는 편견이 없었는데 내가 그 나이를 지나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5이에요. 아니지만 35살짜리 내 친구 남자애가 20 뭐 몇 살짜리 여자애를 만난다. 그럼 화가 나는 거지. 내가 그때 내가 어땠는지를 보니까 너무 순진했어. 근데 너도 다 알면서 왜 그 나이 때를 만나는 거지? 지금 이 또래 만나라. 도희님의 기준은 좀 다르네. 나이에 대한 기준이 29과 21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21살 때 30을 만나는 거랑 31살 때 40을 만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나이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20대 초반은 너무 어려. 30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뭐 연예인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연예인들은 그 속사정까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 제 주위에 있는 커플 몇 명들은 별로 그 결말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더 손절하시겠다. 이거 여기까지 들으셨다가 손절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좀 생겼나 봐요. 근데 각자의 경험치에서의 고정관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고정관념이 없고요, 언니들. 010. 근데 제가 이제 이 챕터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사랑이라는 게 하기 좋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나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에. 그래서
이걸 뭔가 정해놓고 내가 언제까진 사랑할 수 있고 언제부터는 사랑하면 안 되고 이런 고정관념 저부터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언니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다. 재밌는 말이 나오네요. 이 챕터에 신체의 완전 고용 상태라는 말이 나오네요. 완전 고용 상태? 신체의 완전 고용 상태를 최후의 순간까지 밀어붙인다. 재밌는 말이네요. 근데 그 키워드 웃긴다. 중에 저는 마지막에 허풍선이와 징징이라는 그거 챕터가 재밌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왜 욕망 파트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얘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해줘요. 이게 허풍선이와 징징이라는 파트인데 이제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허풍선이 이 사람은 자기는 뭐 정말 쇠도 씹어먹을 것처럼 너무 건강해. 허세. 허세남인 거예요. 완전 허세남. 그러니까 허세 사람인 거예요. 네, 허세인. 그래서 자기 또래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면서 난 너무 건강한데 막 너네는 좀 몸이 안 좋구나 하면서 치근하게 바라보고. 성생활에도 아무런 문제가 맞아요. 없고 너무 씩씩하게 모든 걸 다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바로 세상을 떠난다.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꺾이면 꺾일지언정 운명 앞에 허리를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징징이는? 징징이는 허풍선이랑 완전 반대인 거죠. 자기는 맨날 골골거리고 맨날 몸이 아파. 매일매일 일어날 때 새로운 병을 발견해. 자기 몸에서. 나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위의 사람한테 안 아픈 데가 내 얘기다. 없다고 자잘구레하게 불행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매번 바로바로 병원에 가니까 그쵸. 오래 살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아쉬운 게 끝까지 혼자 살아남아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저 세상에 가고 더 이상 징징될 사람이 없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인 왠지 거예요.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언니들은 허풍선이야 징징이 중 누구인지 좀 저는 징징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100% 징징. 아 진짜로? 네. 도희님은요? 저는 징징이는 아닌 것 같은데 병원은 자주 가는데 건강으로 우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허풍선이로 살고 싶어요. 저도. 네. 저는 허풍선이의 탈을 쓴 징징이에요. 안 그런 척하지만 되게 걱정하는구나. 저도 약간 건강 염려증 있어서 있죠. 저 20대부터 있었거든요. 저도 있어요. 20대부터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 옛날에 중학교 때 18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머 엄마 나 저 증상이야 막 이러면서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감동이 허언증이에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영화를 보면서 왠지 저 영화 속 주인공이 나갔고 내가 저 영화 속 주인공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나 아픈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징징이었거든요. 저는 허풍선이의 탈을 쓴 징징이니까 감독님 옆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징징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그럽시다. 다들 건강하게 삽시다. 허풍선이가 제일 좋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사는데 친구들 징징이는 계속 내 옆에 있어주잖아. 그렇지. 너무 좋다. 저 근데 허풍선이로 살게요. 허풍선이의 삶은 좋은 삶인 거야. 이건 외롭지 않은 삶인 거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해. 오늘은 허리가 아프다고. 괜찮아. 어쨌든 내 장례는 너네가 다 치러줄 거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갈 수 있다는 그렇지. 거. 그러네. 그게 좋은 거지. 성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도 너무 좋네. 세월의 무게를 전혀 못 느낀다. 저요. 네, 제가 고른 챕터는 한계라는 챕터인데요. 네. 이게 참 아까 사랑으로 얘기를 끝맺음하셨을 때 제가 한계라는 챕터를 펴면서 너무 웃음이 났어요. 한계의 부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입니다. 인정하라 이거지. 저도 이 챕터 좋았어요. 인정해야지. 할 건 해야지. 네, 근데 여기서의 한계는 진짜 뭐 사람을 꺾으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안 어울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진정성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한계라는 게 저의 카톡 프로필에도 진정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의 진짜 되게 큰 키워드거든요.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 진짜 정말 진짜 나다운 게 뭘까? 내가 화낼 수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을 어느 선까지 잘 표현하고 내가 기쁠 때 또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막 회사에서도 그냥 참기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해서는 내 하루에 뭐 3분의 1 이상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욕구에 선을 그을 필요도 없고 나를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반짝반짝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 구축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크게 엇나가지 않게 어떻게 잘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랑 관련돼 있는 건데 이 챕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려면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사실 진짜 나의 진정성이 뭘까 이런 주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을 하고 나서 그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되는 문제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고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무엇일 수 있는가. 그래서 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될 수 있는 나 중에 제일 좋은 데까지 되자. 그게 사실 내가 무엇일 수 있는가인 거잖아요. 나의 한계. 그냥 막 내가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모습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운명의 다채로움은 늘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다.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깊이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그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게 뭔가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만남의 기회랑도 참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와서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너무 귀하다. 내가 여기에 이만큼 뭘 더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챕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내가 될 수 있는 최선 또 반대로 또 어떤 얘기가 공감이 됐냐면은 나 이거 진짜 피하고 싶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랑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생겨. 화가 나 조금씩. 근데 이 친구를 향한 화는 아니고 이 원인을 모르겠어.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어떤 실패랑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원한과 증오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늘 복수하고 싶어하는 패자가 있어. 이런 말을 말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왜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친구들이랑 어떤 연애에는 이유 없이 그냥 좀 싫다.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의 어떤 면이 나한테 되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엄청 노력을 해야 요만큼을 얻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타고나서 본투비로 얻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 너무 아프니까 그냥 저 사람 싫은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을 수 저는.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저런 면을 싫다고 느끼는 게 내가 뭔가 극복하지 못한 거구나. 이런 면이 없는 게 나 훨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나이가 되니까 없애고 싶다. 대단한 무슨 성취가 아니라 나의 그런 부분을 좀 덜어내고 싶다. 저도 이 챕터 되게 좋았는데 전 이 챕터를 보면서 저희 둘째 고모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고모가 워낙 좀 낙천적인 성격이긴 해요. 이제 저랑 그러니까 58년생이신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이제 60이 58년 개띠? 60이 넘으셨는데 어느 날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주야,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너무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너무 아픈데 난 이게 너무 신기해. 내 몸이 늙어가는 게 내가 이렇게 뭔가를 내 몸이 늙어가는 거를 느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너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 변화가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나는 우리 고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나이가 들면 이게 뭔가 신체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신체 능력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진짜 되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헛된 희망에 흔들리지 말자. 어느 나이를 넘어서면 인생을 주사위 던지듯 새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사실 공감이 됐고 너무나 할 수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 그 정도를 나 자신을 아는 거, 그러니까 도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챕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쵸? 인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저는 어릴 때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태권도를 6년인가 배우고 전 사실 어릴 때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어서 나는 아직도 내 몸이 내 체력이
나의 운동신경이 녹슬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나랑 되게 비슷하네요. 정말. 근데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 돼서 목이 삐고 허리가 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 몸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 제일 상처받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나보다 늙어 보이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 나이를 오픈하면 누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 언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 저는 마지막 문장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결국 슬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만 내가 늙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내 노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맞아. 있었던 거죠. 근데 맞아. 사실 사람들은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자괴감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래 내가 늙는 게 당연하지. 내가 나이 먹었잖아. 나이가 있는데 당연히 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편해요. 거죠. 저는 그걸 요즘 느껴요. 아니 저도 이 운동 관련된 건 아닌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방구조 바꾸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때 이럴 때는 봄 되면 침대랑 이런 거 다 싹 드러내고 청소 싹 한 다음에 방구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때는 장롱까지 옮겼어요. 혼자 낑낑거리면서. 근데 제가 작년에 얼마 전에 이사를 하고 뭐 스타일러를 하나 사면서 방구조를 바꿔봐야겠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와, 저 죽을 뻔했거든요. 혼자 이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나 20대 때도 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20, 30대도.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젊었던 거지. 그렇지. 와, 진짜 그 정말 별거 안 되는 그때는 그 책장만 옮기는 거였거든요. 와, 책장 옮기다가 정말 저 돌아가실 뻔했어요. 큰일 나. 요즘에는 큰일 난다고. 그거를 깨닫고 와, 이게 진짜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꾸 언니도 너무 되게 했어요. 슬픈 얘기를 하시네. 이 챕터는 그런 얘기만 하는 챕터가 아니에요. 그런 챕터만 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런 짓을 할 때는 누군가를 부르자. 여기서는 오히려 어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내가 잃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루하루 뭔가 재밌는 걸 찾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에 만족하라. 그러나 언제나 깨어 있으라. 되지 못한 내가 어떤 전공했으면 어땠을까? 걔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할 필요 없는 그렇지. 것 같고, 그거 말고 지금 상태에서 이거 콘서트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건설적인 것 같다. 재밌게. 네. 그러니까 항상 미디어에 노출되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연예인들을 보면서 셀럽들 보면서 내가 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저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왜 나는 다르지?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힘든가 봐요. 걸그룹이 되지 못한 나. 걸그룹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잘 담겨 있고 읽으면서 좀 생각의 변화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이 책을 보면서. 혹시 언니들은 그렇다면 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을 어떤 언니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전 진짜 물리적인 나이로는 39, 40 그 언저리 넘어가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뭔가 20살에서 30 넘어갈 때 느낌이랑 다른 것 같은데 이 책은 저희 엄마 세대는 크게 공감하시지 못할 것 같고 그건 오히려 그분 있잖아요. 그 100세까지 사신 남자분. 되게 나이 많이 드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엄마 아빠는 더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정말 그냥 40대 초입이나 이제 딱 그 나이 때가 물리적으로는 공감대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더 연령을 높여서 중년 정말 중년이 중년 40 중후반쯤 읽어보면 좋을 책일 것 같고 제 또래 20대들은 어이가 없네요. 지금 애교 부리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못하겠어요. 아니 저처럼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긍정의 1등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직 조금 확 와닿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끝까지 이 완독을 하면서 저는 확실히 내가 정말 한 40 중반까지 아니고 한 후반쯤 되면은 이 책은 다시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나이로는 그 정도 나이이신 분들께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 달리기에 약한 언니들. 제가 좀 난댕. 네, 지구력이 많이 약한 편인데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난 맞아요, 뭘 와요. 위해 살고 있지? 뭘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언니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의 위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언니들은 본인한테 다 되게 엄격해. 그런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면 이런 모임을 이렇게 몇 년씩 오래 할 수가 없죠. 그럴까요? 네, 대신에 다크서클이 계속 아름답다니까요. 네. 오늘도 제가 턱밑까지 내려와 있는데 다크서클이 네, 하지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어요. 좀 오고 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더더욱 다음 주에 함께 하게 될 영화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맞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누구 덕분에 보았을까요? 중년의 남성에게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다음 주 영화는 어나더 라운드입니다. 네. 도윤님이 강추한 영화이고요. 이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네, 강력 추천입니다. 후회하지 네, 않으실 저도 거예요? 강추합니다. 진짜 보시고 나면 위로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알코올, 맞아. 맥주 섭취를- 한 잔씩 하시면서 네, 캔맥주나 뭐 참이슬 프레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맥주 준비해서 올까요?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맥주캔 하나씩 따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 음주 봅시다. 녹음을 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나더 라운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